한국인 제2의 주식, 우리 국민의 소울푸드 중 하나, 바로 라면이죠. 정답. 자, 그런데요. 이 라면이 제일 만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한강에서 먹는 라면. 정답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우리의 입맛을 구원해준 발명템은 즉석 라면 조리기입니다. 저거 만드는 사람은 노벨상 줘야 돼요. 전 저 구입했어요. 아, 집에 있어요? 저거 너무 좋아서 한강에서 헨리랑 자전거 타다가 저걸 보고 업체 전화해서 얼마냐? 비쌉니다. 더 비싸요. 구입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아, 전 너무너무 환상적이고 저는 그때 있으면 보통 그냥 끓여면 그 귀찮아가지고. 아니, 맛이 달라. 냄비라면, 컵라면, 즉석조리기라면은 아예 장르가 달라요. 트로트, 발라드, 힙합이에요. 완전 달라. 야외 어디서든 집에서 먹는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 즉석 라면 조리기. 자, 조리 시작 버튼을 누르면 즉석 라면 조리기에 있는 전기 온수기에서 끓는 물이 콱 이러면 물 조절 실패할 일도 없죠. 딱 정량만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인덕션 레인지가 알아서 라면이 제일 맛있는 시간 약 3분에서 4분 동안 라면을 끓여줍니다. 자, 그리고 저기에도 쓰여 있죠. 진짜 맛있게 먹는 꿀팁. 자, 조리 시간이 1분 정도 남았을 때 라면 용기에 날달걀을 탁 떠서 투척하면 꼬르맛. 절대적으로 창의성을 가미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 저거는 저는 그냥 따릅니다. 네. 무슨 말씀처럼. 자, 이렇게 맛과 편리성에 반한 사람들이 늘면서 한강에 있는 편의점뿐만 아니라 동네 편의점, PC방, 볼링장, 회사 구내식당까지 장악해 전 국민들의 허기를 구원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세계인들까지도 난립니다. 한국 사람이 한강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뭔가요? 우리나라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저 즉석 라면 조리기가 등장하자 한류 팬들도 홀릭. 자, 결국 대만 편의점에도 진출. 진짜?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까지 건너가 세계 인류를 즉석 라면으로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인류 평화의 실천은 라면인 건가? 헤이,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와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인류. 그래서요, 미세먼지를 무찔러줄 공기청정기는 이제 각 가정의 필수템이 된 지 오래죠. 저도 아이방을 이제 만들었는데 가장 먼저 고민해서 구입한 게 공기청정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공기청정기 시초는요, 1800년대 후반 산업혁명으로 공장들이 들어선 뒤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자 1906년경 미국의 물리학자 프레데릭 코트렐 박사가 정전기를 이용한 전기 집진기를 발명했습니다. 오호. 그리고 약 40년 뒤인 1950년대에 비로소 오늘날 공기청정기의 핵심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인 맨하튼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작업장에서 죽음의 재라 불리는 미세한 방사성 분진들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일하는 걸 기피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작업장의 공기 정화를 위해 일명 헤파 필터를 개발해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여러 겹으로 주름진 부직포 필터로 공기 중에 먼지나 오염 물질들을 빨아들여 걸러주고 다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주는 원리인데요. 참고로 요즘 판매하는 공기청정기들의 헤파 등급이요. 이 헤파 필터의 초미세먼지 여과율을 말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공기청정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저 단위 해파가 그 해파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공기청정기가 처음엔 공장, 의료시설 등에만 쓰이고 가정용은 없었는데요. 하지만 1960년대경 당시 독일에서는 석탄 오븐을 썼는데 벽에 검은 먼지가 켜켜이 쌓이는 것을 보고 기계 엔지니어인 함메스 형제가 머리를 모았고요. 그 뒤 가정용에 적합한 공기 필터링 시스템 소형화에 성공. 그 결과 먼 훗날 우리나라도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참 공기청정기가 21세기에는 필수 가전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가 미세먼지 걱정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덕분에 미세먼지 걱정 많이 덜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좀 공기가 청정해져서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좀 안 썼으면 근본적으로는. 네. 아이들 야외 활동할 때 이거 꼭 챙기세요. 아기 있는 집은 다 같이 공구해요. 뭐요? 너 안 샀나? 최근 육아 필수템으로 떠오르며 맘카페에서 대란을 일으킨 발명품이 있습니다. 뭔데? 바로 여름철 불청객 모기.
우리 아이의 연약한 피부에 빨대를 콕 꽂아서 가려움을 유발하고요. 죽여버릴 거야. 계속 긁다 보면 흉터로 남는 경우도 있고요. 아유, 차라리 나는 괜찮지. 가끔 병도 옮겨요. 나 지금 상상만 해도 하나. 너무 싫어. 그런데요, 모기와의 전쟁에서 평화를 가져온 발명품이 등장했으니 일명 모기침 제거기. 어머머.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켈리 하이니는 유독 모기에 잘 물려 괴로워하는 딸에게 모기약을 발라주며 속상해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민하던 엄마 하이니의 뇌리를 스친 굿 아이디어! 가려움을 유발하는 게 모기 침에 있는 하루딘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이 원인을 쏙 뽑아내자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주사기 원리에서 착안해 공기의 압력으로 피부 속에 침투했던 벌레의 침과 타액을 쏙쏙 뽑아내는 모기침 제거기를 발명한 겁니다. 되게 단순하네. 야, 근데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네요. 뭐 애 키우는 부모 마음이야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이 하이니가 친척과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이 개발한 모기침 제거기를 선물했는데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효과도 좋고 또 휴대용으로도 딱이어서 더 인기였죠. 그래. 그 뒤에 지인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하이니는 덴마크의 한 제조업체와 손을 잡고 모기침 제거기를 정식으로 출시했고요. 이후에 전 세계 엄마들 사이에서 SNS와 맘카페를 통해 대인기. 이야, 대박 났네요. 모기가 진짜 물린지도 모르게 물잖아요. 짜증나죠, 그죠? 자녀 있는 분들은 큰 걱정 덜었네. 그리고 어린 애기가 물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가려면 긁으면 흉터가 생기잖아요. 제일 그런 건 병이 있을까 봐. 면역력이 먹이는 약하니까. 모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까 봐 걱정인 거죠. 당장 사야겠다. 요즘 현대인에게 산소와 같은 이것. 누구든 어딜 가나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바로 와이파이. 진짜 진정 인류 평화에 크나큰 기여를 한 와이파이. 그런데 인류 생활의 필수가 된 이 와이파이 기술이요. 전문 과학 기술자가 아니라 미모의 배우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진짜요? 1933년 18살 나이로 영화계 혜성처럼 등장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으로 불리며 사랑받은 배우 헤디 라마. 저분이 그럼 와이파이를 발명하신 건가요? 아, 그게 믿기지가 않는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와이파이 탄생 스토리.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배우 헤디는 어느 날 비보를 듣고 맙니다. 전쟁 피난민이 탄 영국의 여객선이 독일군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이후 배우 헤디는 어떻게 하면 연합군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인 작곡가 조지 앤타일의 집에서 우연히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된 그녀. 그런데 바로 그때 그래, 피아노의 공명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피아노의 건반을 누를 때 나타나는 공명의 원리로 주파수 혼동 기술을 발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피아노 소리를 듣고 주파수 혼동 기능을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나사 스파이였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헤디는 데뷔 1년 만인 19살에 군수업계의 거물인 프리드리히 맨들을 만나 결혼했는데 소유욕이 너무 강했던 남편이 무기산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아내 헤디를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헤디가 과학자들과 무기 체계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전문 지식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긴 연구 끝에 결국 1942년 일명 주파수 호핑 기술을 개발한 뒤에 특허 출원에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대를 앞서가도 너무 앞서갔던 주파수 호핑. 미국 정부에 기증하려 했지만 배우가 만든 기술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미군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1950년대부터는 헤디가 특허를 낸 주파수 기술이 휴대전화, 무선통신기기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로 발전. 그래서 과학계에서는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GPS, 블루투스 등 무선통신 기술에도 배우 헤디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1997년 마침내 헤디의 발명이 인정을 받아 미국 전자개척재단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고요. 국립발명가 명예의 전당과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최초의 인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스타이자 무선통신의 어머니인 헤디 라마.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한 번쯤 그녀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인류 평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논하면서 이 발명품이 빠질 수 없죠. 바로 안전벨트. 그래, 예전엔 진짜 안 하고 막 뒤에다 하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 인식들이 좋아져서 무조건 해야죠, 안전벨트.
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면 사망률이 무려 4배나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 어우, 좋다. 부러진다. 어우. 안전벨트 미착용 시에 앞좌석까지 한참 밀리거나 아니면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서 극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확인하기가 더 무섭네요. 눈으로 보니까 더 무서운데 안전벨트는 정말 이제 법적으로도 전좌석 필수고요. 그렇죠.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잊지 말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몰랐는데요. 그럼 과연 이 안전벨트는 어떻게 개발됐을까요? 1936년 스웨덴 자동차 제조사인 V사가 개발한 최초의 자동차 안전벨트는요. 안전띠가 하나인 2점식 벨트로 가슴띠 또는 허리띠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날 경우에 가슴띠는 버클이 가슴에 있으니까 충격이 집중되면서 탑승자의 장기가 손상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V사에서는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 안전장치 엔지니어인 닐슨 볼린을 채용. 그는요. 기존 2점식 안전벨트에서 띠 하나를 더 추가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3점식 안전벨트를 개발. 그 뒤 1959년 V사는 업계 최초로 3점식 안전벨트를 기본 사양으로 장착한 차량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요. 운전자들은 이 3점식을 불편하다고 꺼렸답니다. 그래서 모의 충돌 실험을 통해 확인시켜줬죠. 3점식 안전벨트가 탑승자 안전 보호 측면에서 최고점을 기록한 것을 공개했고 그 결과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모두 안전하길 바랍니다. 특허 등록 4년 만인 1963년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개방한 V사. 통 큰 결단이네요. 의사가 인류의 공헌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지켜주는 내차한 보디가드. 여러분, 안전벨트는 생명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수십 년 전 TV 앞에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 그런데 그때 석준아, 뉴스할 시간이다. 채널 좀 돌려라. 석준아, 드라마 보자. 7번으로 돌리고 와라. 자 그런데요. 우리를 소위 인간 셔틀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아, 바로 TV 리모컨. 리모컨 진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죠. 저 진짜 고마운 건데. 인류는 리모컨 이전과 이후로 납니다. 이 기특한 리모컨이 탄생하게 된 배경, 바로 TV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인 1950년경 또 광고야? 돌리기 귀찮아 죽겠네. 미국의 한 전자제품 회사의 CEO가 사람들이 TV 광고를 매우 성가시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직원들에게 특명을 내렸죠. 사람들이 앉아서 편하게 채널을 돌릴 수 있게 하죠. 그래서 1950년 사람들의 귀차니즘을 해결하기 위해 게으름뱅이라는 뜻의 유선 리모컨 레이지본즈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름이 저거였어요. 레이지 본즈. 자, 그리고 마침내 1955년에 미국 엔지니어 유진 폴리가 인류 최초의 무선 리모컨 플래시매틱을 발명. 그리고 비로소 국내는 1981년 처음으로 TV 리모컨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이 형용할 수 없는 편리함에 눈을 확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리모트 컨트롤이 다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요새는 선풍기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그쵸. 노래방에서도 쓰고 요새는 정말 안 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뿐만 아니라 내 스마트폰도 리모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 불까지 꺼주는 스마트 전등 제어기도 등장. 또 프리한 식구 틀어줘 음성 인식 리모컨까지. 자, 이게 바로 인류 라이프스타일의 레노베이션, 혁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할 일, 학교 과제, 직장 상사의 오더 등 요즘엔 다들 스마트폰에 다 기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상 위에 마치 상비약 마냥 꼭 구비하는 게 있죠. 바로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포스트비 접착 메모지입니다. 저건 진짜 안 써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안 써도 책상에 있어요. 저게 저 지금 보이는 저 사이즈 말고 정말 사이즈가 100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조그만 거. 네. 정말 전 세계 학업이나 사무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위대한 발명품이자 메가 히트 상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접착 메모지가 원래는 대폭망 실패작이었다고 합니다. 1968년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업체 3B의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가 새 접착제를 개발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접착력이 약해서 너무나도 쉽게 툭툭 잘 떨어졌습니다. 결국 3B는 이 접착제를 실패작이라고 판단해 정식 출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4년 뒤 3B의 또 다른 연구원 아서 프라이가 이 실패작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빠밤. 실패작 취급을 받았던 접착제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뒤 연구원 프라이는 연구에 매진한 결과 결국 해답을 찾고 말았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 접착 테이프는 아주 빽빽하게 접착제가 발라져 있다면 접착 메모지용으로 만든 건 접착제를 크게 또 띄엄띄엄 발라놓은 것이죠. 그렇게 결국 1977년에 접착 메모지를 출시. 근데 처음에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여러 기업 비서들에게 홍보차 접착 메모지 견본품을 보냈는데 그거 써봤어? 그거 쓰고 뭘 까먹는 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붙였다 떼도 안 끈적거려. 사모물을 보는 비서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풍쇄도. 1981년에는 세계 각국으로 판로를 확장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책상 위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발명 스토리 재밌네요. 이게. 그죠? 결국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발상을 전환했다는 게 위대한 발명, 그렇죠.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지갑이 없다. 친구 생일인데 선물을 준비 못했다. 이런 난감한 상황들 모두 no problem. 인류의 삶을 업그레이드해준 위대한 발명.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무료 메신저가 있으니까. 아, 메신저 톡. 저것도 진짜 위대하죠. 저 위대하죠. 네. 그런데요, 우리 올챙이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 나 요금제 다 써서 문자 못 보내. 알 남는 사람 없어? 맞아. 자, 무료 메신저가 없던 시절에는 한 통에 약 20원, 또 글자 수가 많아지면 100원까지 아유, 비싸. 유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메시지 자체가 유료였잖아요. 맞아요. 2009년경 스마트폰의 도입과 함께 모바일 시장이 아주 요동을 쳤는데요. 이때 머릿속에 전구가 탁 켜진 한국의 IT 기업들. PC 메신저를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아, 기가 막혀. 그리고 2010년 MSB, 네이트B, 버디버B 등 PC용 메신저 기능을 스마트폰에 도입. 그리고 여기 휴대전화로는 할 수 없었던 단체 채팅 기능까지 쏙! 또 무엇보다 쓰임이 끝도 없습니다. 무료 음성통화에 공인인증서 지옥에서 해방시켜준 송금 기능, 또 주소를 몰라도 언제든지 선물을 기브앤테이크, 또 미용실 예약 기능까지. 그야말로 내 손 안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한껏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언제든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메신저 감옥이다. 맞아요. 답답하다. 뭐 이런 부작용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알람 기능 꺼놓고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 게 편리한 건 누리되 좀 매너는 좀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무료 메신저의 발전, 그 끝은 어디인가? 앞으로 어떤 깜놀한 기능으로 우리를 더 놀라게 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